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10대 의회부터 교육상임위원회를 교육행정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로 분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방대한 경기교육을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나누어서 추진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도교육청을 꼼꼼히 견제하고 또 발전시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 영역의 교육행정위원장에는 남종섭 의원이 선임이 됐는데요. 제9대 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을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 의원이십니다. 오늘은 남종섭 위원장과 함께 경기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1966년 용인 출생 남종섭 의원. 지난 80년대 시대적 상황 속 학생운동과 노동인권운동에 몸담으며 자연스레 정계에 입문. 제9대 경기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용인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맡은 바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교육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는데요.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 구축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공이산, 어리석은 듯 보이지만 우직하게 일하면 산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과 또 취임하셨잖아요. 네, 짧게 또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남종섭 의원입니다. 용인 출신이고요. 요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니면 경기도민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줄 압니다.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하게 온 경제가 마비되고 나라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방역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그 수해가 나가지고 이번에 여름에 좀 아픈 일을 겪으신 제 도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좀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교육상임위원회가 예전에는 제1, 2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교육행정과 교육기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모르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제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나눠졌다 했는데 그럼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왜 나눴냐라는 어떤 근본적인 좀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에는 그냥 제1교육위원회, 그다음에 또 제2교육위원회 이렇게 명명을 했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임위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행정위원회는 그럼 어떤 그 사무를 담당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3개 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 교육협력구, 그다음에 미래교육구, 국은 이렇게 3단위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단독과가 뭐 감사관, 그다음에 그 운영지원과, 그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단독과를 가지고 있고 7개 산하기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연수원을 비롯해서 도서관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하는 일들이 방대하게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학교 설립, 학교 운영, 학교 시설, 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뭐 체육관 뭐 설립 사업 아니면은 뭐 화장실 개보수 사업 뭐 이런 게 전부 다 이 학교 교육행정위원회에 이제 소관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방과후 학교라든가 뭐 꿈의 대학 이런 특성화된 어떤 그런 교육 과정들도 저희 그 상임위 소관이라 아주 역동적인 그 상임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말 그대로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그 교육기획위원회는 나중에 또 위원장님 모시고 또 한번 모셔주세요. 원래 그쪽에 그 교육기획부터 원래 이 그 인터뷰를 좀 하시고 또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을 텐데. 먼저 저기 이제 행정이니까 학교를 만들고 이제 모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 측면. 경기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약 27%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규모가 크고 또 할 일이 많은 만큼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네, 아까 2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27.7% 27.7%. 네, 이거 상당히 4분의 1이 경기도에 지금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교육 격차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뭐 이 수도권에서 무슨 교육 격차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1인당 연간 학생 교육비가 1,207만 원입니다. 네. 근데 경기도는 과연 얼마일까요? 1,207만 원 중에 네. 경기도는 경기도는 1인당 예. 교육비가 98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유, 뭐 200만 원 이상 좀 차이가 칩니다. 예. 근데 그러면 1인당 200만 원에 대한 연간 그 교육비 지출이 그렇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파생을 합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교육 그 경비로 쓰고 있는데 네. 저희가 학생 수는 27.7%가 되는데 교육 경비는 21.6%만 저희한테 교부를 합니다. 네. 이 1% 상간이 한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27.7% 학생 수. 네. 근데 21.6%의 교육비를 저희한테 주게 되면 나머지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1%만 올려도 5천억 이상이 저희 그 경기도에 좀 그 교부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네. 이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있지 않냐. 뭐 전국에 아마 시청은 안 하실 텐데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예. 왜 경기도가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로 교육 환경 개선도 뭐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저희가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건의는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이 계산 자체를 뭐 학교 수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학생 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고 네. 학교 수로 봐서도 저희가 한 25%, 24%는 정확하게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 실정이에요. 네. 근데 21.6%라는 거는 벌써 뭐 3%만 해도 아까 5천억씩 단순 계산해서 1조 5천 원. 1조 5천억은 더 네네. 교부를 받아야 네. 경기도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다음 교육 격차. 그러니까 네. 사실 불평등하게 저희가 교육을 오히려 지금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있어서 좀 어떻게 교육의 역차별을 네,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할 받고 수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 근데 그 외에도 예. 저희가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학교 폭력 문제, 뭐 학교 중단 문제, 네네네. 이런 것도 심각하게 저희가 이제 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그 교육 격차 해소를 시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그래도 이미 해결하신 내용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교육혁신지구로 네. 지정을 한다. 네. 학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를 추진한다. 네. 그리고 영유아 및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확대 등 공약을 내세웠는데 보니까는 거의 이행을 마친 상태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되는 것만 공약을 냈는지 하여간 이행이 이행이 좀 되고 있는 거의 됐죠. 그러니까 교육혁신지구는 이제 10대 들어오자마자 이제 네네. 추진을 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공기정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완벽하게 지금 해결됐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예. 공기청정기는 100% 각 학교에 네. 유초, 중, 고등학교는 다 지금 있습니까? 다 설치됐군요. 보급을 했고요. 네네. 원래 목표는 공기정화 장치가 원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학교에서 학급에서 쓸 경우에는 이제 계속 공기청정기를 돌릴 경우에는 좀 뭐 이산화탄소 발생이라든지 문을 닫고 계속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순환식 공기 정화 장치를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네네. 네, 그래서 뭐 KS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인증을 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저희가 만약 그것만 떨어지면 올해 안에 아마 그게 KS 인증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시 공기 정화 장치를 좀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하는 소관하는 그런 네. 일들이잖아요. 네. 또 교육혁신지구 지정은 이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이제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중에 특히 의원님께서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더 중점적으로 이거는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많이 그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학교 설립에 설립에 관련된 관련된 거. 예. 그래서 아까 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렇습니까?
교부금을 네네. 적게 줌으로 인해서 학교 설립도 잘 안 됩니다. 이게 학교 설립을 하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이상이 드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 일인데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10대 들어와서 추진한 거는 용인에 특수학교가 생겼습니다. 네네. 저희가 추진해서 뭐 거의 반대 없이 용인 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반대 없이 그곳에다가 지금 거의 이제 져가지고 예. 이제 개원을 할 때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지역구에 이제 중학교 설립 문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답부 상태로 있는데 그것도 네네. 풀어야 될 과제로 있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아마 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제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내용 공감이 가고요. 근데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굉장히 학부모들께서 또 곤란한 상태예요, 지금 상황인데 네. 자녀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근심, 걱정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또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큰데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좀 그 심각한 거는 경기도의 그 학부모님들이 60%가 좀 그 맞벌이 가정입니다. 네네. 최고로 지금 아마 불편해하실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이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과후 뭐 강사, 그다음에 어떤 그 급식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안 나오니까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절감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꾸러미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꾸러미 경기도에서. 사업이요? 예, 네. 그 나머지 학생들이 밥을 못 먹는 그 나머지 그 예산을 가지고 꾸러미 사업을 통해서 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하자 이런 네.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것도 잘 했지만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좀 사실은 이제 친환경 급식을 이제 계약 재배하는 계약 농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뭐 상추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배달을 하게 되면 네. 이게 다 이제 뭐 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교육청에서는 선택을 하게끔 했는데 그 중에 학부모들이 많이 선택한 거는 이제 곡물류, 네. 뭐 아니면 가축류 네네네. 이런 이제 완제품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도 그렇죠. 집에서 먹을 수 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초에 취지는 우리 농민들도 살리고 네. 어떤 좀 그 건강도 챙기자 이런 취지였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움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거예요. 좀 어서 빨리 좀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럼요. 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의 중요성, 돌봄의 기능의 어떤 중요성이 학교인데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학교의 필요성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소규모 학급 네. 학교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아까 그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이제 그 경기도가 최고의 인구를 가진 그 광역 자치단체인데요. 예예. 이제 도시 집중화 현상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도시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용인도 지금 인구 경기도가 1,360만 지금 1,380만 명입니다. 네네. 이건 뭐 세계에서도 아주 뭐 광역 도시만큼이나 되는데 인구가 집중되면서 문제되는 게 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 구조상 학교를 한 번 지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억, 500억이 됩니다. 예. 뭐 토지는 4,000평 이상 이게 이제 규정화돼 있어요 법적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정책도 이해가 갑니다.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왜 학교를 설립을 하느냐? 그럼 학교 설립에 따라서 그 막대한 예산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학교 설립하지 말고 학생들을 멀리 있어도 그쪽으로 분산 배치를 해라. 네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이제 네네. 그렇게 가면. 근데 좀 동떨어졌다라는 생각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의무도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부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짐인데 그래서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그러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학교를 세우면 되지 않느냐. 네네. 그다음에 폐교도 지금 많이 되잖아요. 네네. 학생이 없는 데는 폐교를 해야 됩니다. 네네. 이런 수술을 밟을 때는 학교가 필요한 곳에는 소규모 학교 지금처럼 4,000평에 400억, 500억 들여가가지고 뭐 32학급 이렇게 학교를 설립 기준을 둬버리면 네네. 필요한 곳이 10학급, 15학급 정도 되는 그 규모의 그 학교를 운동장이 없어도 요새는 뭐 됩니다. 네네. 실내 체육관 하나 짓고 네. 아이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교사동을 져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마을 근처에 학교가 작은 학교가 생겨서 공부하고 마을이 같이 교육 공동체에서 같이 보듬어주고 이러면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그렇게 학교를 못 짓는군요. 못 짓습니다 현행법상. 지금. 예, 현행법상. 아, 저는 질 줄 알았는데 그게 다뭐몇 4,000평 이상이요?
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들어선다고 해도 네. 여기는 학교가 못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민원이 교육이 오고 미래 교육을 지향하고 예. 우리 교육부도 미래 교육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미래 학교를 상상을 해볼 때 꼭 규정된 뭐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네. 지금 IT 기술도 발달됐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학교도 슬림화시키고 필요한 곳에 학교를 반드시 세울 수 있는 이런 조직적 변화가 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교육부에 반드시 요청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아직 미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정책 당국이. 그 남준섭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빨리 이걸 좀 요구를 해서 좀 미래 교육에 좀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다 바래요 지금. 예, 그러고 보니까 학부모들도.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네. 사회 변화, 사회 시스템이 네.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육도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 가장 좀 느린 걸음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 이런 좀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코로나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고 예, 하고 미래에 우리에 대한 학교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단히 학교는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는 경기도는 과대 과밀 학급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학교가 막 네네. 52학급 이거 학부모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코로나 시절에 네네. 어떻게 수업합니까? 사설 대안학교들이 이렇게 네, 많이 생기는 이유도 네.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요. 발 빠르신 분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나. 그 공교육에서 못하니까 자꾸 대안학교 그렇죠.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교육이 대안학교도 이렇게 좀 안 해야 된다는 주장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소규모 공공학교들이 많이 좀 건립이 돼야 미래 교육에 좀 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폐교된 기흥중학교 활용권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요. 기흥중학교가 그 어디 있는 거죠? 정확하게? 기흥중학교가 그 신갈동에 신갈. 예, 네네. 신갈동에 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요가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길 하나 사이에, 그러니까 2차선 도로 하나 사이에 기흥중학교, 신갈중학교, 그다음에 그 너머에 구갈중학교 이게 다 몰려 있어요. 지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예. 그때 당시에는 학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막 저도 학생들이 넘쳐났어요. 네. 그런데 이거 통합 당시에는 한 학교가 네. 11학급이 있고 네네. 한 학교가 9학급, 네. 실제로 18학급 이상이 돼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별 무리는 없거든요. 네네. 지금 현 상태로서는 보면. 근데 이게 둘이 합쳐도 18학급이 안 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교육과정 속에서 이거 이제 통폐합 시도를 한 거죠. 네. 그거는 잘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주도를 해서 적정 규모 육성 학교 추진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추진을 한 건데 그 뒤에 이제 이게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도심권 지역 내에서는 네네. 지금 농촌에서는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네. 예. 거기는 이제 학생 수가 자연스럽게 감소되는데 이 도심 지역에도 불구하고 뭐 교육 격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흥중학교를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제 폐교를 하고 실제로 거기다가 학생 건강을 위해서 학생건강체육진흥센터를 지금 거기다가 두고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네네. 그다음에 체육관, 네. 그다음에 지하는 전체로 파서 공동으로 같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은 아니고 주차장. 주차장. 네.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위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주민들이 거기는 많으니까 쉴 수 있는 숲을 활용한 공원. 공원 조성을 하면은 이거를 예, 뭐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네. 교육청에서 흔쾌히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진행된 상황입니다. 진행이 벌써 됐나요? 지금 이제 하고 거의 리모델링은 학생 건강 체육 진흥 센터 같은 경우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요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끝나는 그렇군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체육관 사업이란 지하 주차장 사업 이런 것들은 조금 지금 이제 뭐 중투 진행 절차나 행정 절차를 밟아가 가지고 네네. 한 176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아마 용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심 속에 폐교가 발생됐다고 하길래 전 놀랐습니다. 근데 그걸 또 잘 활용한 첫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럼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걸 좀 벤치마킹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역 주민들 굉장히 반기겠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기흥 그쪽이 되겠네요. 네. 기흥 중학교 일대 좋습니다. 우리 동네 이런 좋은 센터도 있고 좋은 공원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우리 지역구 얘기 한번 넘어갈게요. 네, 신갈저수지 이야기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흥저수지군요. 신갈저수지가 아니라 기흥저수지 의원님의 최대 공약이었는데 저도 이 근처에 살아요. 그래요? 가끔 갔는데 네. 작년 여름에 갔을 때는 좀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올 여름에 갔을 때는요 깨끗했어요. 괜찮죠? 깨끗해졌더라고요.
거기가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저희가 둘레길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일부 구간 네네. 너무 도로 다니는 그 일부 구간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그 준툭 회계에서 나오는 그 예산도 네네. 18억 지원해서 그쪽에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도 만들고 네네네. 그다음에 내년까지는 아마 유모차가 다니는 전 유모차까지요? 구간에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네네네. 그런 평평한 길로 다 마무리될 거라고 확신이 되고요. 네. 그다음 하나 중점적으로 제가 특별교부금을 좀 조정교부금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놨는데 5억 원 신청 일단 해서 거기다 이제 벚꽃나무라든가 이제 메타세카예요. 네. 아니면 이제 그 꽃나무. 네. 그래서 그게 그늘도 되고 봄에 좀 꽃이 활짝 피면 좀 전경이 굉장히 호수하고 어울리는 멋지겠네요. 그런 풍광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네. 뭐 교부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면은 예, 예. 올 가을에 심어서 내년 봄에는 좀 꽃피는 네. 기흥 호수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좀 매해 여름철마다 뭐 녹조가 좀 있었는데 네. 앞으로 깨끗한 이렇게 주민들의 어떤 쉼터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용인을 위해서 한번 지역구 사랑하는 용인이니까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급속도로 팽창하는 용인입니다. 이제 실제로 108만, 109만 그랬는데 109만 도시면은 굉장히 거대한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거대한 용인시의 도시 이게 사실은 뭐 저도 걱정해야 되고 우리 거기에 있는 뭐 시장님도 걱정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데 그곳에 저희가 이제 SK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예. 그 뭐 100만 평이 넘는 곳에 이제 아주 굉장한 산업 단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예. 아마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인력도 저희가 구성을 해야 되고 저희는 아마 그거를 토대로 아마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용인시가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플랫폼 시티가 아마 그쪽에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광교라든가 아니면 분당의 판교 어떤 그런 식으로 아주 계획된 도시가 네. 용인에 또 지금 플랫폼 시티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도 저희가 이제 좀 원하는 거는 용인시가 109만이 돼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비껴나가고 있어요. 근데 용인에서도 굉장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정주하고 활동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인데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플랫폼 시티가 구성이 되면 그 안에다가 좀 소상원들이 자유롭게 플랫폼 역할을 좀 해서 거기 기술도 배우고 아니면 창업도 하고 저희가 사실은 플랫폼 시티에서 지금 광교라든가 아니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 창업 위주로 지금 창업이 열렬하게 지금 네, 그렇죠.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그 플랫폼 시티 내에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그러니까 그 저성장 창업, 여성 창업이라든가 노인, 그다음에 청년, 어떤 협동조합, 예.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좀 자유롭게 좀 네네네. 그곳에서 창업도 하고 배우고 네. 그다음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에 그거를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열심히 말씀하신 플랫폼 시티도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통해서 쭉 이제 내려오잖아요. 우리나라의 아주 굵직한 어떻게 보면 산업 클러스터를 성장할 것 같은데 네. 그때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오늘 나오셔서 경기도의 교육 또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또 용인시의 미래 친환경적인 것들 많은 이야기 나눠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직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또 카메라 보시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그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드시고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희 경기교육도 지금 이 기회에 저희도 정신을 바짝 차리겠습니다. 저희 응원해 주시는 대로 아니면 저희를 질타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받아서요 경기교육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꿋꿋하게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고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10대 경기도의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소신 있는 교육 철학을 엿볼 수가 있어서 저도 한 수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네, 아프리카 속담이죠.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마을 사람, 주민 등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경기도의회 역시 교육에 더 힘써서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도포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